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강의의 강철입니다. 제가 2018년 암호화폐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해당 사건들은 제 주관적인 시각으로 뽑힌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생각과 많이 다를 거라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매월 하나씩을 뽑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월 단위로 뽑을까 생각하다가 포커스가 더 중요하다고 봐서 개별적인 순위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12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올 한해 암호화폐로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고 계실 텐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스스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한국 및 인도 정부의 제재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7년에 중국의 암호화폐 제재로 이제 한번 크게 성장하던 모습이 큰 폭으로 주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중국 투자자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한국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국내 거래소에, 그러니까 즉 국내 투자자와 중국 투자자들이 많이 혼용하는 그런 같이 이용하면서 같이 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업비트가 전 세계 1위 거래소가 되었었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거래소랑 거의 시세가 50% 정도가 육박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처음에는 반강하던 정부가 2017년 말부터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로 잔뜩 올라간 투심이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명 박상기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박상기 솔직히 보기도 싫죠. 박상기 난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이제 청와대 별도의 말 없이 이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혼자서 독자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면서 순식간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총이 약 100조 정도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부총리 역시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는 확실히 암호화폐를 싫어하며 없애려고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풍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거래소와 연계한 은행들은 이제 정부의 지침이라며 거래소에 입금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결국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표했다는 그의 발표가 가장 먼저 발을 뺀 건 50% 김치 프리미엄을 먹어버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손해를 본 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고, 물론 이제 먼저 그때 뺐던 일반 투자자분들도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 개미 투자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게다가 박상기와 언론의 이제 연속된 공격으로 특히 언론은 이제 기레기들이 가짜 뉴스를 막 퍼왔죠. 그러니까 거짓된, 본인들이 제대로 조사도 안 했던 거짓된 소문들을 계속 퍼뜨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의 투심이 추락하게 되었고, 중국의 바이낸스로 그 그러니까 기축거래소와 바이낸스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약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 근방까지 내려갔던 이 비트코인이, 또 게다가 이제 인도 정부도 이제 암호화폐를 제재한다는 소식에 또 한번 크게 휘청거리면서 8천 달러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외신들이 대부분 이 사건이 한국과 인도 정부의 제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그런 소식들이 떴었을 때 큰 폭으로 진짜 순식간에 쭉 차트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제 인도와 한국 정부의 제재라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및 한국 정부의 제재는 팩트인 반면에 테더 청문회 사건은 그간 소문으로만 떠들어오고 결과적으로 퍼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심지어 몇몇 언론은 그러니까 퍼드로 끝난 이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뉴스로 올리는 등의 전형적인 좀 기레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와 쓰레기 저널리즘이 만나면 돈 벌기 참 쉽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당시 테더는 이제 암호화폐 상승이 시작할 때 발행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은 테더가 암호화폐 상승장을 강제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테더는 실제 달러만큼 보유하고는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가 2018년 2월 6일에서 7일자쯤에 있게 되었는데 그 테더를 조사한다는 찌라시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모두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팔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다 보니까 6,000달러까지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테더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었으며 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호책들을 내놨었고 작년 말에 오픈한 CME,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CME랑 CBOE가 오픈했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암호화폐 가격을 내리게 만들었다라고 이 청문회에서 생각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뭐 일시적 선물 거래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반전과 같은 청문회로 인해서 암호화폐는 다시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테더 청문회 사건 이후로 암호화폐는 끊임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암호화폐의 끊임없는 상승은 이제 암호화폐 관계자 분들한테는 기분 좋은 사건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언제 이 버블이 폭발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라고 하는 거래소에서는 현물 거래랑 마진 거래 두 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약간 세력 같은 사람들은 현물 거래보다는 마진 거래를 주로 활동했습니다. 여기서 SFD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거는 마진 거래와 현물 거래의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날 경우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마진이 크게 가격이 높으면은 그 가격 차이를 줄였을 때 그 뭔가 이득을 주고 너무 가격이 낮으면은 뭔가 올렸을 때 한마디로 현물과 그 마진 거래의 금액 차이를 뭔가 좁혀주는 역할을 하면은 보상을 주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즉 이제 한 10에서 15%면은 0.5%, 그다음에 15%에서 20% 사이면 1%. 근데 20% 이상이면은 3%가 됩니다. 즉 이 진짜 그러니까 19에서 20 사이에 거의 막 2%씩 이렇게 보상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렇게 마진 거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현무 거래가 보통 약간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진을 이 사람들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겠죠. 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간격이 막 계속 차이가 나는 거죠. 막 10%, 11%, 12%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고 이걸 판 것으로 이 마진을 사버려요. 올려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순간적으로 이게 20%가 넘어가는 시점이 발생했는데 이때 가지고 있던 모든 비트코인에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마진 거래에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를 해서 이제 3%도 챙기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으로 얻는 실제로 팔아가지고 생기는 이득까지 챙기는 그런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차트상으로도 적절히 매도를 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비트플라이어가 아니더라도 금액은 비트코인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SFD의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뭐 일부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간에 당시 때 차트를 보면은 비트플라이어가 먼저 한번 큰 폭으로 내렸었고요. 이거 따라가지고 국내 거래소들이 따라가서 내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비트플라이어가 먼저 이 하락장 시작이 먼저 얘네 시스템이 먼저 유도를 했다라고 하는 건 팩트입니다. 이오스는 5월달 5월달에 이제 암호화폐가 다시 상승기를 펼쳐질 때 이제 메인넷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오스는 이제 그 제3세대 암호화폐라고 하죠. 제3세대 블록체인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사람들은 꽤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때는 디앱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게다가 암호화폐 시장이 이더리움과 디앱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 코인과 새로운 토큰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상당한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오스는 퍼블릭 코인이면서 현재 있는 모든 퍼블릭 코인 중 가장 빠른 트랜지션 속도를 갖고 있으며 이더리움과 완전 반대되는 사상으로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업체들이 이오스 기반으로 디앱을 만들면서 이더리움의 독재 체제를 제동하고 있을지 많이 기대하고 빠르게 실생활의 암호화폐를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랩마켓이라는 또 다른 투기 상품이 이오스 내에서 등장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디앱 업체였던 에브리피디아가 이 랩마켓을 이용한 투기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홀더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오스는 이후 아직 제대로 예전의 위상을 되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월 하락, 2월 상승, 3월 하락이 되었고 판비치라고 하는 이제 암호화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컨설팅 업체라고 하는 판비치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티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판비치 대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거의 다 주로 말을 하는데 티카라는 사람이 4월 달부터는 상승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였고 뭐 수많은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 및 분석가들도 마찬가지로 4월 상승론을 펼치게 되면서 사람들 정말 그날이 이제 오기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특별한 소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소문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매수한 어느 개인 혹은 기관 투자자로 인해서 암호화폐는 기적적으로 다시 상승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약 15분 동안 비트코인 금액이 $1000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투자자가 약 이 15분 동안에 1만 개 정도를 사버리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을 단기간에 매수해서 이제 금액을 크게 올려버린 겁니다. 보통 저 정도의 코인을 매수하려면 보통 기간을 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텀에서 장기간에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거의 무슨 일시불로 탁 매수를 해버린 것처럼 이런 모습은 나는 상승장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시장한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이후 이제 5월달 알트 코인 상승장으로 연결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 2,100만 개, 1%도 안 되는 1만 개로 암호화폐 시장을 이 정도로 크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시장은 참 조작에 취약하다라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암울한 사건들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국내 3, 4위 거래소를 다투던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의 구속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상기에 난 이후로 거래소는 은행을 뚫기 힘들게 되었고 돈을 유통하기 위해서 코인네스트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바로 임원 아이디로 금액을 몇백억씩 충전하고 그 금액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코인네스트의 암호화폐들을 매수해서 타 거래소에 판 행위입니다. 일단 코인네스트는 돈 입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코인들의 금액이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은 잊지도 않은 금액으로 사게 됐고 그걸 판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코인네스트는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 거래소를 위한 행동이었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본인들이 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 즉 그 사람들의 가상의 그 금액을 거짓말을 했지만 아무튼 그 금액을 끌고 인해서 산 것으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당신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소비자가 만약에 알았다면, 이용자가 알았다면은 절대 당신의 거래소를 쓰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튼 가짜 돈을 충전한 것은 범법 행위다라고 해서 재판의 결과와 함께 이와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약 벌금 30억을 선고하였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러니까 좀 암호화폐에 상장하는 것에 관련해서 약간 뭔가 뒷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재판이 추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거래소 해킹 포문은 코인레일이라고 하는 국내 이제 소형 거래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인레일은 이제 본인들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의 그 수가 해킹 당하면서 콜드월렛으로 원래 보관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하지 못하며 이를 위해 자체 발행한 이제 레일이라고 하는 코인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저게 코인이라고 봤었을 때 이 회사가 만약에 해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로 두고 본인들이 핫 월렛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콜드 월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드 월렛은 해킹을 절대 당할 수 없게 만드는 월렛이에요. 그래서 인터넷과 단절이 되고요. 핫 월렛은 거래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이 되는 월렛입니다. 그래서 핫 월렛에서 유통하는 것은 언제든지 해킹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런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코인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없는데 100억을 거래소에서 거래를 막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해킹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복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래소 운영으로 얻은 수익으로 갚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코인라일 같은 그런 득포작 거래소에서 왜 하냐, 큰 거래소에서 하지 왜 하냐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이후 일주일 간격 만에 빗썸이 또 해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빗썸이 해킹 당했을 때는 상당히 솔직히 되게 엄청난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시장 자체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었는데 빗썸이 해킹 당했다는 것은 진짜 좀 메이저 거래소도 언제든지 해킹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빗썸은 코인레일과 다른 행동을 하는데요. 빗썸은 우리가 해킹 당한 돈은 우리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고 투자자분들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았다. 우리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빗썸과 그 코인레일이 해킹을 당하면서 아무튼 이제 전체적인 투심이 내려가게 됐었고 이는 좀 전체로 봤었을 때는 아무튼 손해를 보게 만든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 7월 초에 벤코로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중앙화, 탈중앙화, 그 다음에 소형, 중형, 대형 가릴 것 없이 모두 해킹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투심이 상당히 낮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를 아예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즉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아직까지는 거래소에서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해킹당하면 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지속되는 하락장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들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즈음에 그 디앱 업체들은 포레스트 난항과 함께 발전되지 않는 이더리움의 시너지로 좀 안 좋은 시너지로 연쇄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좋게 터지면서 그러니까 도산을 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거나 대규모로 이제 인원을 감축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바야흐로 이제 정말 1% 업체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오게 된 것이었고 IT 버블 때도 사실은 대다수 업체들이 망한 것처럼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옥석들이 가려지게 된 것이죠. 특히 토큰으로 손쉽게 ICO를 좀 그러니까 ICO를 기반으로 토큰을 손쉽게 만들었던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보유하고 있던 그 이더리움을 시장가에 매도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마저도 되게 폭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트코인보다 견고해 보였던 이더리움이 몰락하게 되니까 또 게다가 올 한해 그 콘스탄티노플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얘네들이 이제 비탈릭이 내년 1분기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연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더리움한테는 좀 악재의 악재가 계속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크게 금액이 좀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소비자들이 이제 기술력을 점점 현실성 있게 알게 되었고 이제 어떤 것들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감별한 능력이 좀 상승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볼 때 이제 무조건 올라오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또 게다가 이더리움 쪽에서는 좀 너무 좀 투자자들을 너무 외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 좀 금액이 많이 오르면은 이건 버블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즉 한마디로 본인을 투자했던 사람들을 엿먹이는 약간 그런 대못을 박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좀 등을 돌리는 모습이 많았었습니다. ETF는 올 한해 암호화폐에서 빼먹을 수 없는 키워드일 겁니다. 이 막막한 베어마켓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막강한 것을 사람들이 ETF를 뽑고 있으며 실제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뛰고 있는 수많은 거무급 인사들은 모두 이제 ETF를 위해서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암호화폐의 유명 투자자이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좀 천재적인 투자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제미니 거래소의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ETF를 준비하고 부족한 사항들을 계속 보완 및 수정하면서 제출했는데 모두 이제 리젝 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ETF 가능하나? 약간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많았는데 미국이 계속 ETF를 반려하는 도중에 스위스에서는 최근에 ETF를 승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스위스 증권 거래소인 칙스라고 하는 스위스 증권 거래소에서 이제 ETF가 상장이 되었는데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아뮨 AG라고 하는 곳과 협력해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 5가지를 상장 지수 상품이라고 하는 펀드 상품으로 이제 상장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암호화폐가 주류에 진입했다는 두 번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CM이랑 CBOE 같은 선물 거래소였다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ETF라는 것이고 그동안에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를 기피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첫 번째는 어려움과 두 번째는 해킹에 대한 불안감일 것입니다. ETF는 해킹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를 투자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많은 어려움을 느낀 투자자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상장이 되었다고 한들 문제는 이제 미국의 ETF가 승인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SEC는 아직 암호화폐 시장의 조작에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고 있지만 수많은 암호화폐 업체들이 미국 ETF 문을 계속 두드릴 것이고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거품처럼 순간 막 큰 폭으로 오르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약간씩 우상향하는 모습이 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테더 청문회 이후로 사람들은 테더 코인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많은 거래소 및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아예 처음부터 완벽한 규제와 회계로 만들어진 제미니 달러라고 하는 GUSD부터 최근에 각광받는 이제 트루 USD, TUS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최고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비트파이넥스는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으며 테더 기반의 거래소들도 이제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테더의 사건이 10월달에 한번 터지게 되었는데요. 테더 의혹과 함께 테더가 사실상 없을 수 있다, 금액이 없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다시 이제 뭔가 트위터나 그런 데서 퍼지게 되면서 이제 0. 그 달러당 0.9 정도의 값어치, 그러니까 즉 지금이, 그러니까 원래 테더는 달러랑 거의 100%의 값어치, 그러니까 즉 1테더는 1달러랑 비슷한 값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0.9의 값어치밖에 보유지 않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테더 금액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테더로 빨리 어떤 코인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거의 7,800달러까지 올랐었나, 그 정도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800달러는 아니겠네요. 지금. 근데 이때가 제가 찍었을 때가 이날이니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후로 이제 테더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지분을 상당수 TUSD나 이제 TrueUSD나 제미니 달러 등의 좀 지분을 나눠주게 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ICO의 중심축이었던 유틸리티 토큰들이 거의 몰락하는 시점에 사람들은 이제 가격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코인들을 설계하는데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ICO들이 예전만큼 좀 모금을 잘 못하고 있었고 큰 기업이 아닌 이상 제대로 진행이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방식의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시큐리티 토큰입니다. 위 네 가지의 이 시큐리티 토큰의 기준들을 보면 이제 기존의 주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식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규제와 그에 맞게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그 현물과 연계하는 것과 많은데 이 파워레저라고 하는 게 이제 AGE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23일 날 보는 것처럼 얼마 안 됐죠. 이제 뭐냐면은 파워레저는 전력을 거래하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P2P 코인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에너지 생산 인프라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 같은 거를 지어서 그거를 토큰으로 분할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즉 어떤 태양광 패널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약 예를 들어서 100개로 토큰을 만들면 하나당 10,000원이겠죠. 그거를 사람들한테 10,000원에 파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쪽에서 그냥 뭔가 수익이 날 거잖아요.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지면서 약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100명한테 200원씩 이렇게 뭔가 나눠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정말 주식처럼 뭔가, 그러니까 주식보다 더 좋은 거죠. 아무튼 뭔가 이익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정말 자산을 보유한 거랑 비슷한 효과라서 좀 여러 가지 나의 그 권리 같은 거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현물과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꼽은 거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전쟁입니다. 비트코인이 6,000달러대를 이제 매우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계 이 아픈 손가락들 이 3명 가짜 사토시 뭐 로저버 유다 아니면 또 우지한 이 3명이 비트코인 캐시에 있는 문제아들인데요. 이 2명이 싸우게 됩니다. 우지한과 크랙 라이트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좀 의견 자체가 좀 갈렸어요. 사토시 같은 경우는 블록의 크기를 올리자라는 쪽이었고 우지한 쪽은 저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거를 넣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넣어서 업그레이드 시키자라는 쪽이었고 사토시는 그냥 더 많은 거래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는 아니라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블록 사이즈 늘리자, 이런 쪽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는 사토시 비전이라고 하는 SV가 나오고 여기서는
비트코인 ABC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둘이 서로 비트코인 캐시를 기반으로 하드포크를 해서 여기는 SV가 나오고 ABC가 나오는데 로저버는 우지한 쪽과 같은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로저버가 그 비트코인 캐시 쪽에서 밴당하거든요. 쫓겨나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같은 편을 먹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2대1로 공격하는데 물론 이제 이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크랙 라이트가 되게 옛날부터 그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었어요. 이 사람과 이제 죽은 이름은 생각이 잘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명이 더 있는데 저는 진짜 사토시라고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마이닝을 운영하면서 약 거의 100만 개 가까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 소유료요. 회사로. 그래서 확실한 거는 가짜 사토시가 몇십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몇십만 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솔직히 그만큼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죠. 다 팔아버리니까. 대신 엄청난 마이닝 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뭔가 싸웠을 때 이제 마이닝 쪽에서는 이쪽이 유리했지만 얘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무시를 못했던 게 좀 트위터 같은 데다가 니들이 자꾸 우리 뭐 협동해서 뭐 공격하면은 나 진짜 비트코인 팔아버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경고를 막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투심이 엄청 낮아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막 파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도 있었지만 얘네들이 비트메인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채굴장을 운영하고 얘도 비트코인닷컴을 운영하잖아요. 로저버가. 그래서 사실상 둘 다 마이닝을 운영하는 곳인데 얘네들이 비트코인 캐시 전쟁을 하면서 마이닝 전쟁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그런 채굴을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로 전환을 해버리니까 물론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전환하면 비트코인 캐시가 채굴이 잘 되고 비트코인이 채굴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은 해시 기반으로 금액이 올라가는데요. 해시가 높다는 거는 경쟁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많다면은 금액이 올라가요. 왜냐면은 내가 뭔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많다는 것은 내가 채굴을 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거와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해시율이 올라가면은 금액이 올라가고 해시율이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비트코인 캐시로 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3,000대까지 내려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록 현재는 크랙 라이트가 이제 얘가 항복을 했어요. 얘가 졌다라고 그냥 인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은 종식됐지만 사실상 이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런 자존심 싸움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큰 손해를 입었으며 결국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는 두 개로 분리된 채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아직 BTC 가격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올 한 해 가장 중요했던 암호화폐 소식을 영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암호화폐가 우울할 것만 같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제 해킹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실 언젠가는 터져야 되는 문제였었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보다 견고한 거래소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오스 이런 플랫폼 코인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오면서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더더욱 빠른 암호화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 역시 이제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쓰잘데기 없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ICO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안목이 길러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